예, 명절 잘 새고 계십니까? 2부 하겠습니다. 자, 손혜원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로서 존재감도 없던 이해찬이 탄핵당한 세력이 감히 촛불 대통령에게 불복하냐고 지난 2월 1일, 그러니까 이제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말을 했습니다. 설이라고 명절에게 여당 대표가 덕담을 보내기는커녕 악담을 퍼부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문 정권의 이 가는 태도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대통령의 딸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고발을 해버립니다. 대통령 딸이 문제가 있어도 의혹을 일체 제기하지 말고 사생활을 존중하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여태까지 보면 대통령의 자식들은 처음에 약간의 소문이 돌다가 좀 지나면 그 소문이 점점 확인되어서 대부분 문제가 됐지요. 역대 대통령의 자식들 중에 문제가 안 된 자식이 누가 있습니까? 깜빵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대통령 자식이 전부 다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없고 혼자 사는 대통령이 되니까 또 유사 가족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대통령의 자식, 대통령의 행제관, 대통령의 친인척,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정권이 서서히 퍼른 상황에서 그들의 양심만 믿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자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지도 말고 수상한 생각을 하지도 마라. 이것이 무슨 1984라는 소설에 나오는 전체주의 사회입니까? 생각은 항상 정권에 대해서 성복하고, 정권에 대해서 감동받는 생각만 하고,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빼딱한 생각은 아예 꺼내지도 마라. 웃기는 소리입니다. 문다혜 일가족이 왜 태국으로 갔느냐, 그리고 그들이 가기 전에 왜 집을 매우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남편이 마누라한테 정려하고 마누라가 팔고 이렇게 갔느냐.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태국에 가서 국제학교에 애들을 보낸다는데, 서울에서는 구기동에 있는 일반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거기 가서는 이 태국의 국제학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학교에 보낸다는데, 대통령 딸 부부가 수입이 시원찮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가기 전에 크게 한 건 땡겨서 갔거나 아니면 뭘 빼돌려서 갔다,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나오는 거죠. 본인 입으로 문다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워킹맘, 전원맘이 안심하고 자식을 교육시킬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아버지가 만들 거니까 묵묵히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했는데, 태국에 가서 국제학교에 아들 집어넣는 것이 본분을 지키는 겁니까? 언제부터 그 집은 그렇게 귀족적으로 살았습니까? 자, 한국에서 그랬다가는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태국까지 간 겁니까? 아니면 뭔가 크게 땡긴 일이 소문날까봐 그러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의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까? 학교는 얼마짜리고 먼 돈으로 갔다, 집은 왜 부부간에 정려를 했다, 그거 왜 말 못합니까? 또 왜 게임 회사를 아들과 똑같은 시기에 갑자기 그만두어 버립니까? 게임 회사에서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200억을 정부 지원 받았니 그 중에 30억을 그런 대가로 또 개인적으로 받았다가 뭘 해서 돈을 다 날렸다, 이런 한간의 소문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소문은 어떻게 보면 한 방에 깨지라고 심어놓은 떡밥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소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급히 나가게 되었느냐? 그리고 회사를 그만둔 시점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절정에 이르던 시점에서 한풀 꺾이는 상황에서 왜 나갔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지난주 언론 한 구석에서요, 이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해외에서 가상화폐로 5천억을 유치했는데 어디에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 지난해 국내 블록체인 회사가 해외에서 가상화폐 공개로 조달한 자금이 5천억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 이 말이 뭔가 하면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가지고 돈을 조달하기가 어려우니까 해외에서 우리가 이런 가상화폐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좀 사러 오세요라고 기업이 상장을 하는 걸 뭐라 합니까? IO라 그러죠. 가상화폐가 공개된다라는 것은 ICO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해외에서 조달을 했지만 사실상 전부 국내 투자자들이었고 자금의 사용 내역도 매우 불투명한 걸로 지금 드러났다 합니다. 그래서 ICO는 투자자를 모아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이렇게 투자를 모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1월 31일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ICO 실태를 발표했는데요. 금융위는 실태 조사 결과 이 ICO, 즉 가상화폐 공개 모집이 여전히 투자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내에서는 ICO를 금지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해외에서 ICO를 실시한 국내 블록체인 회사 22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싱가포르, 스위스 등 해외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차리고 그래서 ICO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는 자금 모집 외에 다른 업무를 맡지 않았고 해외에서 실시한 ICO인데 한글로 된 백서를 내고 국내 기업이 국내 홍보를 하는 등 사실상 국내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모으는 식으로 운영됐는데 22개 기업이 ICO로 조달한 돈이 5,664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부 자금이 200억이 들어갔다라고 했던 곽상도 의원의 이야기 부분에 떡밥이 있고 먼 돈이 그런 유의 회사에 혹 들어갔다 하면 이런 형태의 돈이 들어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이런 걸 모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국내 사람들의 돈들을 끌어모으는데 거기에 누가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붙이면 그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ICO로 수백억을 조달했는데도 공개된 사용 내역 자료가 없고 정부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며 ICO를 통해 모은 자금으로 금융지불 결제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한 회사 중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ICO로 발행한 신규 가상화폐의 가격이 전부 폭락해서 투자자의 피해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 가상화폐 가격은 작년 말 기준 평균 68%가 떨어졌고 최고 96%까지 하락한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회사들 중에 사기죄 수준의 과장 광고를 한 곳도 있었고 이들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겼다라고 하는데 ICO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정부가 ICO를 공인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가이드라인도 내지 않기로 했다. 한마디로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예 금지시켜버려야지. 뭔 놈의 가이드라인입니까?
그러니까 가상화폐 중에서 가상화폐 같지도 않은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해외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개발을 하니까 투자할 사람 손을 대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국내 순진한 투자자들이 거기 끌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갖다가 금지시키지 않고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만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위험한 자금 모집 수단인 ICO이지 블록체인 기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이의 문제도 정부에서 200억을 지원받았느냐라는 말은 완전 떡밥이고 그것이 이미 그 회사의 대표라는 사람이 회사에도 잘 나오지 않는다면서 희한하게 장부 한번 봐라 받은 게 있는지 이렇게 말을 한 이후에 딸이 해외 간 문제가 거품이 꺼지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실질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부 돈 200억이 그런 직원 10명짜리 게임 회사에 지원됐을 리가 없다고 처음부터 봤습니다. 그러면 무슨 돈이 이렇게 갔을 수 있냐? 자, 특정인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뭘 퍼뜨리면 거기에 굉장히 투자가 몰려들 수 있죠. 근데 투자 받는 방식에 마치 대단한 비밀인 양 하고 이렇게 끌어들이게 되면 순식간에 돈을 상당히 조달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치 외국인이 투자한 것 양 이 가상화폐에 5천억을 투자했는데도 어디에 썼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돈을 몇백억 끌어들여서 쓰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이런 관점에서 좀 돌려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찬이가 그 지난 금요일에 한국당을 향해 감히 망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했는데, 자, 한국당이 모처럼 김경수 판결난 다음 날입니까? 이 청와대 앞에 가서 문재인은 드루킹 댓글 조작을 몰랐느냐라고 사과하라고 시위한 거. 저는 거기까지 모처럼 가서 몰랐느냐 사과해라. 그러니까 한국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해찬은 명절 인사를 겸해 서울 용산역에서 당의 최고위원회를 하고 끝나고 이제 잘 갔다 오라 했는데, 아니 자기들의 지지 기반이 아무리 호남이라고 그래 용산역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이런 것도 지역주의를 퍼뜨리는 악습 아닙니까? 자, 거기에 왜 김경수 지사 재판을 갖고 청와대 앞에 가서 그런 망동을 하느냐? 탄핵당한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시위를 하면서 감히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을 보고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자, 이해찬이는 이렇게 험한 입을 왜 손혜원이한테는 다물고 있다가 이제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한테 번지니까 이때서야 입을 여는 겁니까? 여상규 법사위원장, 한국당 소속이죠. 이 사람이 전날 청와대 앞에 시위에서 충분한 수사 단서가 확보됐다. 재임 중 대통령 소추는 못하지만은 특검으로는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데 대해 감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엄중 경고한다. 정당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 합니다. 자, 이렇게 이 해찬이가 이야기를 하니까 자, 민주당 주변에서는 재판 불복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오히려 한국당이 대선 불복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려고 일부러 작정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선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서루는 한국당이 계속 대선에 불복한다면 그 결과가 참혹할 것이다. 한국당이 언제 대선에 불복하기나 했습니까? 정말로 대선 불복을 세게 한 사람은 국정원 댓글을 가지고 난리를 치었던 문재인 이하 지금 민주당 당시 야당 의원들이지요. 자,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법관 탄핵도 계속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사법농단 때 그때 법원에서 판사 몇 명이 법관 탄핵해달라고 결의안을 올렸는데 참 창피한 일이죠. 이걸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김경수의 유죄를 때린 법관 등을 탄핵시켜 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평화당이나 정의당이 협조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이라는 겁니다.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151석이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김경수 때문에 화가 나서 저렇게 민주당이 법원을 비판하고 시끄럽게 떠드는데 실상은 김경수가 아니라 김경수는 곧바로 문재인의 오른팔이니까 문재인에게 화재가 번질까봐 불이 번질까봐 저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초재선 의원 90명 전체가 지금 민주당이 128명인데 90명이 사안마다 청와대 호의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 내부에 그나마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박영선, 송영길 정도 등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박영선은 손혜원의 이 투기 의혹에 대해서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부동산 문제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추가로 내겠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당이 128명 중에 90명 이상이 정권의 호위대 역할로 한마디로 문화혁명때 홍위병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좋은 일이든 창피한 일이든 가리지 않고 문재인을 호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정말 창피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당이 아니죠. 이 북한에 있는 조선노동당과 비슷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백은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민정비서관 위에는 민정수석이 있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왜 그렇게 이례적으로 갑자기 사무실에서 3명이 긴급 체포되어서 그 체포되고 난 이후에 며칠 있다가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깊숙하게 관여했고 또 무슨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런 부분의 배경에 과연 조국은 없었는지 또 한편으로 이런 일이 터지기 이렇게 시끄럽게 터진 데 대해서 청와대가 깊숙하게 관여해서 이 일의 배경에 문재인 부부가 등장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행태로든 이 일을 감추어야 된다. 꼬리를 잘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에 강력하게 청와대가 나온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사건이 터져서 한참 시끄러운데 6월 13일 지방선거에 김경수는 스스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기자회견을 하려 했는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김경수가 번복하고 지금 이 일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출마를 해서 도지사에 당선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김경수로 하여금 출마를 시킨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 김경수가 어쨌든 더 큰 자리, 국회의원보다야 경남도지사가 훨씬 큰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청와대가 만들어 줄 거니까 어떤 행태로든 나가라. 그러면서 김경수가 마치 청와대가 자기를 책임져 주는 듯하게 착각하게 만들고
또 도지사가 되면 이 일에서 좀 더 벗어나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를 거니까 재판에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일개 의원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청와대가 김경수가 사퇴하려고 후보를 출마 안 하겠다고 하려는 걸 억지로 출마시켜서 당선까지 시켰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청와대가 김경수로 하여금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굳이 경남지사를 출마시킨 이유는 또 뭐고, 그 배경에는 김경수 입을 충성어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막아야 될 긴박한 이유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청와대가 김경수를 자기들은 최대한 늘 봐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말을 듣지 않은 법원이 한마디로 통제에 벗어나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감방에 있어도 계속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윗선은 불지 말고 네 선에서 가봐라. 지금 이런 이야기라고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손혜원 사건에 있어서도 검찰에서 손혜원에 대해서 배당을 했다. 남부지검 형사 3부가 배당을 했다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문재인 딸 문제, 김경수와 관련된 문제, 손혜원의 문제 등을 보면서 이 나라에는 상권 분립도 작용하지 않고 한마디로 문재인 저 친북 좌파 집단의 손아귀에 국가의 시스템이 전부 다 들어가서 상식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대한민국이 적어도 상권 분립이 되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 암울한 것은 이런 일을 보도하는 언론조차 제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입니까? 설 연휴에 초를 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거는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